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비용 들이지 않고 즉석에서 대량의 문자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셔서 채팅 플러스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채팅 플러스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채팅 끄기가 나와 있죠? 지금 상태는 채팅 플러스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끄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채팅 플러스가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팅 플러스를 켜주신 다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받는 사람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상관없이 전부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요. 일단 단체 문자를 받을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받는 사람 선택 창이 나오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전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받을 사람을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체크가 되죠.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체크가 됐으면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ib교육닷컴님 외 이명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연락처에서 체크한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입력창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단체 문자가 전송이 되죠. 그 다음 연락처에 있는 사람 외에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겠죠. 이렇게 가상의 번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필요 없는 번호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전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입력하면 되겠죠. 자, 메시지 입력했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죠. 자, 상대편이 답장을 해봤어요. 자, 지금 2명이 답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한 명이 감사합니다 했고요. 또 한 명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기존에 이용하던 대화방에 그대로 메시지가 들어오죠. 제가 전송한 대화방은 어때요? 보낸 메시지만 나오고 답은 나오지 않죠. 자, 이거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대화방이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편과의 대화방이 따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전부 갤럭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낸 대화방에 메시지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단체 문자 방이 하나 생성되고 상대편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가 여기에 전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만약 상대편이 나와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 또는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편 중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대화방에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따로 상대편과의 대화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아예 이렇게 단톡방이 생겨서 이 대화방을 기준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통신사에 따라서 또는 아이폰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대화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상대편과 기존에 대화를 했던 대화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화방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 단체 문자는 통신사에 따라서는 수백 통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통신사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수천 건의 대량 문자는 발송할 수가 없겠지만 간단한 모임이라든지 간단하게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낼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동 중에 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할 때 컴퓨터를 찾으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팅 플러스 앱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앱 누르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채팅 플러스 관리 들어가신 다음 채팅 플러스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채팅 플러스 기능을 켜게 되면 여기에 끄기라고 나오게 되고요. 끄게 되면 켜기라고 나오죠. 끄기를 누르시면 꺼지는 거고요. 켜기를 누르시면 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끄기가 나와 있으니까 채팅 플러스가 켜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일단 1대1 대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 입력하는 곳에 상대편의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편 메일 주소를 썼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대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대화방이 하나 생기게 되죠.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과 그 다음 추가하고자 하는 사진, 파일들을 첨부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상대편 메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이용하면 즉석에서 찍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갤러리 버튼을 누르신 다음 원하는 서류라든지 문서, 사진들을 체크해서 선택하시고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 여러 장의 사진, 동영상도 전부 전송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사진과 파일을 같이 전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사진 버튼 옆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삼성 노트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사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터치하시면 또 추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입력창에 내용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송 버튼 누르시면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문자로 표시가 되지만 상대편에게는 메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들어왔는지 네이버 메일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신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메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참고 자료입니다 하고 전송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그 밑에 사진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경우는 사진과 영상, 사운드 밖에는 전송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PDF나 또는 그 외에 다른 문서 파일을 전송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미지 문서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된 문서 외에 PDF, 워드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거를 전송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 삼성 내 파일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신 다음 카테고리에서 문서 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이 보이게 되네요. 자, 이 PDF 파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G메일이 나오죠. 이 G메일을 이용을 해서 상대편 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G메일 실행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나오게 되고요. 제목과 여러분이 원하는 이메일 작성하시고 지금 첨부한 파일을 포함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상대편 메일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동 중에 컴퓨터가 없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인터넷 광고 차단 방법과 광고 전화, 문자 차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삼성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하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광고 차단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된 앱이라고 있죠? 여기에 삼성 인터넷용 애드블럭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삼성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외에도 다양한 애드블럭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애드블럭이죠.
이것만 체크를 해주셔도 여러분이 웹페이지에서 보는 다양한 광고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쓰시는 차단기가 있을 경우에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차단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개의 광고를 차단을 했는지 전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삼성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차단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 외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프라이빗 DNS라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사용 안함, 자동,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dns.adcard.com 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서 삼성 인터넷에서 삼성 인터넷 4 애드블럭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차단을 했었죠. 그런 다양한 광고 차단기 중에 애드가드라는 광고 차단기의 연결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연결 통로를 지정함으로써 내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이 애드가드의 통로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통로를 거치는 광고들이 차단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속도는 약간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는 많이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통신사나 또는 스마트폰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 인터넷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광고가 어느 정도 차단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광고 차단되는 양에 비해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되시면 원래대로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 스마트폰에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실 때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광고 전화나 문자 차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 해제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의 전화 차단 체크해 주시고요.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를 누르시고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추가 부분에 터치를 하시고 080 입력하시고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 다음 070 입력하시고 또 플러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070이나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문자나 전화가 올 경우 자동 차단이 되는 거죠. 광고 전화는 070이나 080이 가장 많죠.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셔도 광고 전화나 문자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광고 전화 차단 방법인데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페이라고 있죠. 자, 페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페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상단에 있는 전체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광고 전화 차단하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이 광고 전화 차단 서비스는 통신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광고 업체들을 미리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전화 차단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이용하는 음성통화 외에도 스마트폰 자체 전화 앱에서도 전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 광고 전화일 경우에는 수신 화면에 광고 전화라고 뜨게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전화는 전부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도 광고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광고 전화 차단하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전화가 왔을 경우 어떤 전화인지 등록되어 있는 광고 업체들은 찾아보기를 이용을 해서 상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상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용하셔도 신경 쓰이는 다양한 광고, 전화와 문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설정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대부분 시계를 보는 용도로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외의 기능들을 잘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금 화면에 시계 설정하는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잠금 화면에서 시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계가 작으면 보기 불편하죠. 일단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잠금 화면과 일반 홈 화면 두 가지가 나오죠. 잠금 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계 크기를 키워줄 수가 있죠. 시계 부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양한 시계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아예 없앨 수도 있죠. 그 다음 이렇게 작게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거나 위아래로 나와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 형태로 볼 수도 있죠. 다양한 시계 형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예 달력을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달력 크기를 키울 수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죠. 이 잠금 화면에서 시계나 달력 크기는 화면의 중앙 정도까지밖에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키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도시의 시간도 추가할 수가 있죠. 지금 현지 시간이라고 여기 나오고요. 그 아래에 도시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도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줄입니다. 그러면 지구본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간 다음 미국 시간을 설정을 해볼게요. 시애틀 시간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추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도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할 수도 있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시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시계 설정하고요.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코너 잡고 터치 드래그 하시면 최대한 키울 수 있죠.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 끝에서 끝까지 시계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기를 많이 키웠을 경우에는 위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한계가 있어요. 중앙 정도까지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폰트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폰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계 아래에 보면 위젯이라고 있죠. 이 위젯을 눌러주시면 날씨, 리마인더, 배터리, 시계, 캘린더 등의 다양한 위젯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날씨를 많이 첨부를 하시죠. 이 시계 부분에 날짜와 요일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날씨를 추가하는데요. 날씨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날씨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와 강수 확률, 일출, 일몰 정보까지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자외선 정보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달 모양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달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달 모양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현재 온도와 날씨도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도 추가하겠습니다. 위젯 창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 정보와 초미세먼지 농도라든지 달 모양도 들어가 있죠. 터치하고요.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래에 보시면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 메일 이런 정보도 여기 전부 나오죠. 이게 필요 없을 경우 터치하신 다음 설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이콘만 보여줄 수도 있고 자세히 보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세히 보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부재중 전화라든지 알림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고
잠금화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lways on Display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상태는 잠금화면 상태는 아니죠.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 터치하면 잠금화면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지라든지 안드로이드 시스템, 롯데카드 이렇게 알림 정보, 부재중 전화 정보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잠금화면 상태로 들어왔는데요. 자, 시계 커졌죠? 훨씬 보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 요일 날짜 다 나오고요. 여기 알림 정보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알림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터치했을 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알림, 메시지, 부재중 전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죠. 그러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터치하면 잠금 해제 패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패턴을 해제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는 메시지나 알림, 부재중 전화 상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잠금 해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잠금을 풀고 들어가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연락처 정보라고 있죠. 자, 이건 뭘까요? 혹시나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죠. 스마트폰이 잠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써주시면 스마트폰을 풀지 않아도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한번 써볼까요? 연락처 정보 터치하시고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쓸 수 있다고 하죠. 010-123-4567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완료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금화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연락 전화번호가 뜨게 되죠. 물론 이 연락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휴대폰으로 이 연락처에 전화를 할 수 있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 비상 연락처는 꼭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잠금화면 및 Always on Display 들어갑니다. 그 다음 Always on Display 들어갑니다. 자, 지금 Always on Display라는 기능은 잠금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항상 시간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Always on Display를 꺼주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그냥 까만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시간과 잠금 화면 설정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화면이 잠금 화면이 되는 거고요.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까만 화면은 Always on Display 화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Always on Display를 이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특히 취침을 하실 때 Always on Display를 켜놓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시간 표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되겠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Always on Display를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배터리 소모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보안 잠금 상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풀어줄게요. 이 보안 잠금 설정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잠금 화면으로 바꿀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잠금 화면으로 바꾸고자 할 때 측면 버튼으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lways on Display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지금 껐죠. 그래서 시계는 나오지 않겠죠. 자, 여기서 시계를 보려면 화면을 두 번 터치해 주시면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와서 시간과 알림, 부재중 전화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5초 후에 잠긴다고 나오죠. 그 다음 자동으로 화면 잠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꺼지고 5초 후에 화면이 잠기는 거예요. 5초 전에 화면을 다시 켜면 잠금 화면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스마트폰을 책상 같은 데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 화면이 꺼졌다고 생각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화면이 꺼지더라도 잠금 화면이 될 때까지는 5초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즉시 5초, 15초, 30초 이렇게 있죠. 즉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꺼지자마자 바로 잠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 Always on Display, 다양한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금 화면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셔서 좀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의하면 2023년 피해액이 196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피해액은 2022년에 비해 피해자는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3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20, 30대의 피해도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연령대의 피해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20, 30대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다양한 보이스피싱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싱의 한 종류로 주로 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지인 또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죠. 일반적으로 나는 안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례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청, 법원 등의 법조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죠. 예전에는 어눌한 조선족 말투로 금방 사기 전화임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말투로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000씨 맞으십니까? 라고 이름을 확인한 후 공공지검, 공공수사관, 공공검사라고 사칭하며 마약, 사기 등에 연루되었다고 오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그냥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법조기관에서는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절대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방법은 피싱이 의심되는 검찰청 근무직원, 서류, 전화번호 등을 010-3570-8242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찐센터로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화 도중에 해킹 앱이 설치되었다면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도 모두 피싱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필히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는 사기 방식인데요. 등기 우편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가 오게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우체국에서 전화나 문자가 와야 합니다. 등기 우편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과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체국에서 법원 등기가 오거나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을 경우인데요. 요즘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우편물 도착 확인서까지 위조를 하거나 법원 서류 위조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민원실이나 법원의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문자 링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누르면 안 되겠죠. 대부분 개인정보 탈취나 내 휴대폰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문자의 링크 및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거나 홈페이지에게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심리를 이용한 사기 방법이죠. 정부기관 URL은 go.kr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go.kr은 정부기관만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출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시중은행 대출부서라고 하면서 이번에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등등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이 경우 100% 사기라고 봐야죠. 절대 제1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준다고 찾아서 전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 지점, 부서와 이름을 물어본 후 해당 지점으로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어요. 그리고 가족인 척 전화해서 위급한 목소리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전화로 가족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납치 범죄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의 음성 복제를 이용한 사기인데요.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 AI에 그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해당 목소리로 AI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죠. 가끔 전화가 오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고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개인정보가 적어도 30에서 40%는 유출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내 이름, 가족 이름, 내 전화번호나 가족 전화번호 등만 알고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뭔가 불안하다 하실 때는 확인하시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부쩍 늘어난 방법인데요. 카드 배송, 해외 결제 사기가 되겠습니다.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하면서 주소와 이름을 물어보거나 다른 주소지로 발송 확인 전화를 하고 아니라고 할 경우 카드사로 전화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절대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카드사 번호를 검색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외 결제되었다는 문자나 전화는 99% 사기이니까 무시하시거나 염려가 되실 경우 이 경우도 결제되었다는 카드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되도록 휴대폰에 등록된 연락처 외에는 조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으시고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체험해보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혹시 송금을 하셨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현금 인출책이 해당 금액을 수거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금융감독원 1332와 경찰청 112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는 최악의 사기입니다. 남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대비하고 조심하는 생활 습관으로 피싱범들에게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휴대폰 통화 중에 문자를 보내는 등의 다른 앱을 이용하다가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받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낼 때는 통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죠? 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메시지 앱이 실행이 되면서 통화 중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죠. 통화 중 메시지 전송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럴 때 홈 버튼을 눌러도 홈 화면으로 들어오지 통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자, 이때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전화 통화 버튼이 보이죠. 지금 얼마 동안 통화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통화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 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네이버 메모라든지 삼성 노트 같은 앱으로 저장돼 있는 글을 봐야 한다거나 또는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열고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전부 이용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실 때는 앞서 같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이 버튼이 작아서 잘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 부분에 통화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창을 터치하셔도 원래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다른 앱을 이용을 할 때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이용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통화 중에 다양한 앱과 인터넷 검색까지 다 이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전화기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하실 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부족하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휴대폰 및 다양한 기기들을 간단하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 휴대폰이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고요. 지금 이 휴대폰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으로 전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사용함으로 켜주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 뒷면을 같이 맞대는 방식으로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휴대폰도 전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대신 전화 중이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충전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내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충전을 할 수 없겠죠. 자, 어느 정도까지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30%로 설정을 해놨죠. 자, 내 스마트폰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없죠. 자,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충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충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 표시가 보이죠?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충전이 좀 더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두 기기에 케이스를 전부 빼주시고 하시면 좀 더 빨리 충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떼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은 중지되고요. 자,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이런 식으로 충전이 돼요. 자, 외부에서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 배터리가 없으면 난감하죠. 자, 그럴 때도 이렇게 뒤쪽에 얹어 주시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이렇게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에 휴대전화 배터리 공유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마다 다르지만 이 무선 충전 상태에서도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무선 배터리 공유 위에 보시면 충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 두 가지가 있죠. 자, 고속 무선 충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바로 잡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고속으로 할 수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충전되는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기기들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뒷면을 갖다 대면 고속으로 충전이 됩니다. 고속 무선 충전일 경우에는 충전 받는 스마트폰도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만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 갤럭시 워치의 경우도 이 뒷면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난감할 경우 주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